죽은 자에게 입이 있다. 다카노 가즈아키. 왼손으로 감싼 파이프 연소통에서 연기 한 줄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끈적거리는 듯한 그 하얀 기체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마치 죽은 자의 영혼 같다고 요네무라 구니이코는 생각했다. 미야코의 시신이 발견된 지 2주가 지났다. 경찰은 아직도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늘자 신문 기사에는 유력한 물증이 없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적혀 있었다. 요네무라는 북유럽산 쇼파에 몸을 묻은 채 직접 블렌딩한 버지니아 파이프 연초의 그윽한 향을 즐기면서 미야코와의 추억이 서린 집 안을 둘러보았다. 삶의 냄새가 배제된 도시적인 공간, 중후한 다이닝 테이블부터 침실에 놓인 더블베드까지 하나같이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한 가구뿐이었다. 사치를 부린 집기뿐만 아니라 지상 2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미야코는 유난히 좋아했다. 만안지대의 야경이야말로 미약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창가에 서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잠자리를 권해도 좋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미야코가 썼던 샴푸 향이 코끝에서 되살아났다. 손가락에는 하얀 살결의 탄력이, 그리고 귓가에는 가냘픈 신음이 울렸다. 그러나 그 감미로운 기억들은 지금 요네무라에게는 거추장스러웠다. 미야코가 사망했는데도 요네무라는 집 안에서 죽은 자의 기운 같은 것을 느꼈다. 퇴근하고 귀가하면 부엌 안쪽에, 욕실에 들어가면 얇은 문을 사이에 둔 탈의장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소파 뒤쪽에,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구석 천장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숨을 가만히 죽인 채 요네무라를 쳐다보았는데 그가 존재를 눈치채고서 그쪽을 주시하면 쓱 사라져버렸다. 만약에 그게 미야코의 영혼이라면 어서 저 세상으로 가주길 요네무라는 바랐다. 지금도 복도에 누군가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요네무라는 무시하고 일어섰다. 불씨가 남아있는 파이프를 파이프 거치대에 내려두고서 외출할 준비를 했다. 이 집을 처분할 준비는 이미 끝났다.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을 마쳤고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예정이었다. 지금도 미야코의 영혼이 기거하는 이 집은 매각되자마자 자신의 손을 떠날 터였다. 오늘은 형사와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다. 이 일정이야말로 과거와 결별하기 위한 마지막 이벤트가 되리라. 군마현경 수사일과 후루키 경위는 마에바시 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끌고 나온 자가용을 길가에 세우고서 내린 뒤 허리에 맺힌 우려리 가식을 기다렸다. 50줄에 접어드니 몸이 장시간 운전을 배겨내지 못했다. 후루키는 기지개를 켜는 김에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초고층 맨션을 올려다봤다. 검은 외벽이 두드러지는 모던한 건축물. 벽면 한가운데가 흐린 하늘을 반사하여 허옇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도쿄도의 만안지대, 스미다가와강 하구를 매립하여 조성한 개발 지역이었다. 주변을 흘겨보듯 고립된 맨션은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기념비처럼도 보였다. 근대적인 광경과는 딴판으로 후루키는 토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묘한 충동에 휩싸였다.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을 이리로 인도한 것 같았다. 평소에 후루키는 미신 같은 이야기를 흘려넘겼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만약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오늘 벌어질 일이 요절한 여성을 진혼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랐다. 이제 곧 후루키는 살해당한 여성의 약혼자를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갈 예정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15분이 남았는데도 후루키는 자동문 옆에 있는 인터폰으로 다가가 호수를 눌렀다. 잠시 뒤에 요네무라 구니이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군마현경의 후루키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아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남자가 짧게 대답하더니
자동 잠금 장치가 열렸다. 후르키는 널찍한 현관홀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천장에 설치된 무수한 방범 카메라들이 소리 없이 방문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죽 구두 밑창에서 대리석의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동거나 내연관계 같은 속된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주거지였다. 그러나 요네무라 구니히코는 이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기에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다. 사건 자체는 얼핏 단순하게 보이지만 불가해한 요소가 담겨 있었다. 군마현 다카사키시 교회에 소재한 어느 절 묘지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예리한 흉기가 왼쪽 가슴을 찌른 것이 치명상이었다. 그 밖에도 양팔에 여러 방어흔이 남아있었다. 현장 감식과 부검, 그 후에 벌인 수사 결과를 종합하자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광고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29살의 회사원 스키시마 미야코는 10월 말 금요일에 휴가를 얻어 자신이 소유한 경차를 타고서 다카사키시 교회에 있는 다이산지라는 절로 갔다. 그곳은 작은 산을 배후에 두고서 주택가 변두리에 건립된 오래된 절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가족의 위패를 모시는 절이긴 하지만 평일에는 방문객이 없어서 호젓했다. 경내 안쪽에는 묘지가 펼쳐져 있는데 본당과 잡목림이 둘러싸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스키시마 미야코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일몰 전후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로 이튿날 오전 7시에 주지승이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핸드백에 지갑이 남아있지 않아서 강도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던 범인이 격렬한 저항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금품만 빼앗고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참배객용 주차장에 차량이 남아있었기에 미야코의 신원은 금세 밝혀졌다. 도쿄도 스미다구에 있는 임대 맨션에 거주하는 독신 회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취직한 뒤에 도쿄에서 살기 시작했던 미야코에게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이었다. 더불어서 범행 현장인 다이산지는 문화 유적도 아닌지라 이런 벽촌에 있는 절을 방문했던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스키시마 미야코는 무슨 이유로 범행 현장에 갔던 것인가? 수사본부는 지나가던 자가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는 견해를 버리진 않았지만 수사 일과 주임을 맡은 후르키는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범인이 피해자를 현장으로 불러낸 게 아닐까? 눈에 띄지 않는 다이산지 뒤편 묘지는 살인을 저지르기에 절호의 장소였다. 다만 이 추리에도 난점은 있었다. 범인은 이 동네를 잘 안다는 뜻인데 미야코의 교우 관계를 살펴봐도 현장 주변 지리에 빠삭할 것 같은 인간은 찾아내지 못했다. 혼란이 깊어지자 수사진은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다이산지 주지승에게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성직자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는 게 억지스럽긴 했지만 진겐이라는 승려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머리를 삭발하고 승복을 걸친 몸이 가냘파서 멀리서 보면 어엿한 승려처럼 보였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눈빛이 탁한 데다가 묘하게 살벌해서 밥줄이 끊긴 악덕 사채업자 같은 인상을 지을 수가 없었다. 사건이 발생하고서 다이산지로 달려갔던 후르키는 증겐을 첫눈에 보자마자 저자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 하고 생각했다. 실제로 절 건물 뒤편에는 주지승이 소유한 벤츠 2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추후 수사를 해보니 증겐 역시 진범일 가능성이 옅었다. 피해자와 접점이 없고 돈에 쪼들리지도 않은 데다가 범인이 피해자와 격렬히 몸싸움을 벌이다가 남긴 발자국이 증겐의 신발과 일치하지 않았다.
발 크기가 2cm나 달랐기 때문에 승려를 범인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때 도쿄도 스미다구 관할서에 미야코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요네무라 구니이코라는 43살 남성으로 경찰관이 어떤 관계냐고 묻자 스키시마 미야코의 연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후루키는 곧바로 도쿄로 가서 대형 신용카드사의 부장이라는 요네무라와 면담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야코는 요네무라의 맨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주민 등록되어 있던 본인의 거주지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미야코는 유선 전화가 없었고 고향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와는 휴대전화로 연락했기에 그녀가 자택을 떠나 연인의 집에서 살고 있음을 아무도 몰랐다. 요네무라는 미야코가 사라지자 어떤 사정으로 전에 살던 맨션에 돌아간 줄로 여겼다. 그러나 미야코의 휴대전화가 요네무라의 집에 남아있어서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요네무라는 줄곧 일에 치여 바삐 살았던지라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볼 시간이 없어서 미야코가 살인사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 미야코의 맨션을 몇 번 찾아갔지만 귀가한 흔적이 없기에 역시나 이상하다 싶어서 실종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서로 가기 전에 미야코 씨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후루키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요네무라는 동거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하고 대답했다. 미야코가 근무하던 디자인 회사는 요네무라가 다니는 회사의 광고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른바 외주를 맡긴 기업의 젊은 여성 사원을 건드린 것처럼 비칠 수 있었다. 또한 14살이나 차이가 나는 커플이었기에 소문에 신경을 썼다고 했다. 결혼 생각은요? 후루키가 깊이 캐묻자 요네무라는 물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약혼자나 마찬가지였죠. 실은 가까운 날에 프로포즈를 할 생각으로 반지도 구입했습니다. 물론 후루키는 요네무라의 증언을 전부 확인했다. 1년 전에 업무로 처음 만난 이후 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다. 그리고 미야코가 죽기 직전에 요네무라는 긴자에 있는 보석점에서 200만 엔짜리 약혼 반지를 구입했다. 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요네무라 구니이코가 사건 현장 지리에 훤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더불어 범행 당시 알리바이도 성립했다. 형사님, 사정 청취를 받을 때 요네무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나시면 미야코가 사망한 장소로 안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미야코가 좋아했던 꽃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거 좋지요. 후루키는 그렇게 응답했고 오늘 이렇게 방문했다. 엘리베이터가 23층에서 멈췄다. 후루키는 기다란 복도를 걸어 목적하는 집 앞에서 멈춘 뒤 인터폰을 눌렀다. 문이 바로 열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네무라 구니이코가 말하고는 멀리서 온 손님을 안으로 들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짧게 양해를 구하고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형사는 상대를 다 관찰했다. 지난번에 사정 청취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네무라는 여전히 나르시시스트 같은 행색이었다. 명품 블랙 슈트를 차려입었고 멋스럽게 보이도록 와이셔츠 옷깃은 두 번째 단추까지 일부러 풀어놨다. 싹싹하게 생긴 얼굴은 당장이라도 여자를 후릴 것처럼 보였다. 안쪽 거실로 후루키를 안내한 뒤 요네무라가 말했다. 채비는 금방 마칠 수 있습니다만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냥 나가시죠. 그럼 실례. 요네무라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백합 꽃다발을 안고서 들어왔다. 스키시마 미야코의 영전에 바칠 꽃이겠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증이 빈약해서 진전이 거의 없죠. 후르키는 거실 가운데의 선체로 말했다. 현장 주변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걸 감정하고 있습니다. 필터에 묻은 타액으로 DNA를 채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범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범인이 성범죄 전과자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DNA 데이터베이스도 정비하는 중이라서 기대는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훗날 용의자가 부각되었을 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DNA가 일치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후르키의 시선이 사이드보드 위에 있는 목재 선반에 꽂혔다. 그곳에는 크기와 모양이 가지각색인 파이프가 세워져 있었다. 한 30개쯤 될까? 어라? 파이프군요. 네, 이거 특이하군요. 처음이에요. 파이프를 피우는 분을 직접 보다니. 요네무라가 짓궂은 웃음을 짓고서 말했다. 혹시 몰라서 미리 말해두겠습니다만 전 파이프만 피워요. 권련은 피우지 않습니다. 후르키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물었다. 저속한 질문이라 죄송한데 파이프는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야 천양지차죠. 싼 건 2,000엔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파이프는요? 그건 핸드메이드 장인의 작품이고 나머지는 던일 제품이라서 5만 엔이 넘죠. 후르키는 감탄을 흘린 뒤 납작한 파이프용 재떨이를 들여다보았다. 이게 파이프 담뱃재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쁘죠? 재떨이에는 하얗고 바슬바슬한 가루가 펼쳐져 있었다. 잎이 탄 재임을 알 수 있는 검은 점은 얼마 없었다. 제가 만들어진 모양만 봐도 파이프 스모커의 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잘 피우려면 숙련되어야 하죠. 요네무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건 잎 두 종류를 블렌딩한 담뱃재예요. 제 취향에 맞게 담뱃잎을 섞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파이프 담뱃재로군요. 후르키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 뒤 재떨이에서 시선을 거두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그나저나 이 맨션의 지하 주차장에는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용구가 있더군요. 요네무라는 세컨드백 안에 외출용 파이프 파우치를 넣으려다가 하마터면 동작을 멈출 뻔했다.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가까스로 동요를 억누른 뒤 채비를 마저 하면서 생각했다. 설마 저 형사가 눈치챘나? 그의 머릿속에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미야코의 모습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요네무라가 물었다. 허옇게 물들어가는 머리를 짧게 친 덩치 큰 형사가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수사입니다. 언짢아 하지 마십시오. 채비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걸으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좋죠. 요네무라는 평온한 척 세컨드백과 꽃다발을 들고서 후르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 가시죠. 집을 나가 바깥에 세워둔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후르키는 요네무라의 알리바이에 관해 말했다. 사건 당일 요네무라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를 쉬었다. 지난번 사정 청취 때 형사가 알리바이를 묻자 집에서 온종일 쉬었다고 증언했다. 고층 맨션의 방범 장치가 그 증언을 뒷받침했다. 전날 밤에 귀가한 요네무라의 모습은 모레 후 아침까지 맨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 근데 조사해봤더니 방범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고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딱 하나 찾아냈습니다. 후르키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말고 외부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1층까지 내려간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실내 계단을 타고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주차장 안쪽에 있는 통용구는 비상구를 겸하고 있어서
집 열쇠를 이용하면 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대로 지상으로 나가 정면 현관 쪽으로 돌아가든가 혹은 울타리를 넘으면 부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층까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뜻이군요. 네, 아주 중노동이겠습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야말로 요네무라가 실제로 취한 방법이었다. 그 경로대로 밖으로 나간 뒤 스미다구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을 몰고 온 미야코와 합류하여 다카사카시에 있는 절로 유인했다. 범행을 마친 뒤 요네무라는 미야코의 차량을 다이산지 주차장에 남겨두고서 인적이 없는 밤길을 계속 걸었다. 현장에서 30km나 떨어진 역에서 첫 차를 타고 맨션으로 돌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 요네무라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용케도 그런 방법을 찾아내셨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수사입니다. 저희는 모든 관계자의 알리바이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후르키가 도로로 나가 차량에 다가간 뒤 조수석 문을 열었다. 자, 어서 타시죠. 하얀 세단에 타려던 요네무라는 순간 망설였다. 죽은 미야코가 운전석에 탄 채로 손짓을 하는 것 같은 환영이 엄습했다. 집 안에 부유하던 누군가의 기척을 차 안에서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후르키가 물었다. 요네무라는 의심을 살까봐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유령의 모습을 몰아냈다. 그러고는 백합 꽃다발을 뒷좌석에 놔둔 뒤 피트니스 센터에서 단련된 가벼운 몸놀림으로 형사의 차량에 탑승했다. 운전석에 앉은 후르키는 시동을 건 뒤 차를 천천히 몰았다. 형사와 진범을 태운 승용차가 범행 현장을 향하여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쩌면 피해자 역시 함께 탔는지도 모르겠다. 수사 진척 상황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차를 몰면서 후르키가 말을 이었다. 미야코 씨가 살해되고서 이튿날 아침 현장에서 30km쯤 떨어진 역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남성의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얼굴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신장은 약 175cm, 몸집은 그렇군요. 요네무라 씨와 딱 비슷했습니다. 이제야 요네무라는 형사의 꿍꿍이를 확실히 알아챘다. 이건 심리전이다. 동요하도록 부추긴 뒤 자백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이다. 지금 비좁은 차량 내부가 취조실이 됐다. 형사가 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역시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요네무라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경찰은 직접 증거를 하나도 쥐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런 꼼수를 동원하려는 거겠지. 감시 카메라 영상에 그 밖에 다른 건 안 찍혔습니까? 문제의 남성은 그 역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작업복 같은 바지에 저지 차림이었습니다. 전 그런 옷은 입지 않아요. 요네무라는 그렇게 말하고서 이탈리아제 옷감으로 만든 정장 옷깃을 매만졌다. 요네무라 씨가 범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만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입던 옷은 피로 오염돼서 미리 챙겨온 도주용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 상하의와 살해할 때 쓴 칼, 그리고 강도의 소행인적 꾸미고자 빼앗은 미야코의 지갑은 이미 가정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분했다. 지금쯤 다른 대량 폐기물과 함께 쓰레기 처리장에서 소각됐겠지. 물증으로 발견될 염려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군요. 다음 작전을 궁리하고 있는지 후르키는 입을 다물었다.
요네무라는 이때다 싶어서 계속 몰아붙였다. 애당초 전 다카사키시에 있는 오래된 절 따윈 가본 적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요네무라가 가진 최고의 패였다. 미야코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어디서 일을 벌일지가 가장 큰 과제였다. 집에서 범행을 벌였다가는 시체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야외에서 죽였다가는 남의 눈을 피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던 차에 초등학교 동창회 통지를 받고서 요네무라는 이상적인 장소가 있음을 떠올렸다. 다카사키시에 있는 그 오래된 절을. 사실 요네무라는 약 30년 전에 딱 한 번 그 절을 방문했다. 4학년 때 다카시라는 아이와 어울렸던 요네무라는 여름방학이 되자 그 애의 조부모가 거주하는 다카사키시에 묵으러 갔다. 뒷산에 있는 다이산지라는 호젓한 절은 절호의 놀이터였다. 본당 뒤부터 묘지에 걸친 공간은 주변 이목에서 격리되어 있어서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입구 같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카시는 금세 전학을 가버렸다.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다카시의 존재를 떠올린 옛 친구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1년의 기억을 머릿속으로 여러 번 확인한 요네무라는 다이산지야말로 살해 현장으로 제격이라고 판단했다. 지리에 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절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애당초 하지 못할 테고, 자신과 그 절을 연결하는 단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일한 문제는 다이산지가 30년 전과 동일하느냐는 점이었다. 그래서 요네무라는 현지에 갔다가 절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계획을 미룰 작정으로 미야코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 오래된 절은 당시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이목을 끌지 않은 묘지와 함께. 차가 고속도로 연결로에 진입했다. 요금소를 통과하여 주행 차선에 들어서길 기다렸다가 요네무라는 깊이 캐물었다. 아니면 제가 거기 지리를 잘 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요네무라는 만족했다. 비로소 불쾌한 대화를 끊어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일본 경찰이 우수하더라도 용의자가 30년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을 리는 없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일은 요네무라 본인도 잊고 지냈으니까. 요네무라는 조수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는 두 눈을 감고서 소년 시절 추억에 잠겼다. 눈꺼풀 속에 귀신처럼 험상궂은 까까머리가 떠올랐다. 묘지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아이들에게 유일한 고민거리가 바로 진겐이라는 주지승이었다. 다 큰 어른이 왜 그렇게까지? 하고 의아할 만큼 집요하고도 맹렬하게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도끼 눈을 뜬 채 두 손으로 풀베는 낫을 들고서 쫓아오는 진겐승려의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 속 살인귀 그 자체였다. 그 땡추가 아직도 살아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네무라는 눈을 번쩍 떴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졌다. 어째서 후르키 형사는 자신을 눈여겨봤을까? 엄격결에 꼬리가 밟힐 만한 실수를 저질렀던 게 아닐까? 요네무라는 동요한 마음이 들킬까봐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서 더더욱 느긋한 말투로 물었다. 그나저나 사건 목격자는 찾지 못했습니까? 목격자는 있었다. 후르키는 방향 지시등을 켠 뒤 차량을 급가속하여 추월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혀를 가볍게 찼다. 목격자는 그 수상쩍은 땡추였다. 초동 수사 때 진겐승려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30분경에 한 남자가 경내를 황급히 뛰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키가 약간 큰 그 남자는 서쪽 참배객용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했다. 얼굴은 못 보셨습니까? 후르키가 질문하자 증개는 불초한 소승은
뒷모습밖에 못 봤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이 사람이 맞다고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땅거미가 져서 경내가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소승은 나이를 먹으면서 눈도 침침해진지라. 그럼 남자의 모습을 보기 직전에 여성의 비명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들렸던 것도 같습니다만 어쨌든 소승은 귀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말이죠. 정말로 불초한 소승이 맞다고 후루키는 속으로 독서를 내뱉었다. 애당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겐 승려가 이상을 감지하고서 묘지에 갔더라면 시체가 이튿날 아침에서야 발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장 부근의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범행 직후에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 시점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을 터였다. 추월 차선에서 주행 차선으로 차량을 되돌리고서 후루키는 거짓말은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말했다. 범인 검거와 직결될 만한 목격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죠. 그것 참 안타깝군요. 조수석에 있는 요네무라가 관심 없다는 투로 대꾸했다. 지금은 용의자를 방심시켜야 했다. 아마도 무고한 약혼자인 척 가장하기 위해서겠지만 요네무라가 범행 현장에 가서 미야코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싶다라고 말을 꺼냈을 때 후루키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요네무라를 다이산지에 데려가서 증겐 승려에게 얼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부하인 오쿠마 경장을 현장으로 미리 보내둔 뒤 요네무라가 방문할 즈음에 자연스럽게 증겐과 마주치도록 준비를 갖추어 두었다. 그러나 후루키의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 유례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요네무라가 자백하도록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그 계기는 사건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묘한 목격 증언이었다. 목격자라고 하니 후루키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서 운을 뗐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요네무라가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뭘까요? 유령입니다. 유령이요? 그렇게 되묻는 요네무라의 목소리가 바뀐 듯 느껴졌다. 그러나 후루키는 운전을 하느라 상대방의 표정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범행 현장에서 유령을 봤다는 증언이 몇 건 접수되었습니다. 그게 혹시 미야코의 유령이라는 말입니까? 네. 요네무라가 분개한 듯이 말했다. 살인사건 피해자를 괴담 소재로 삼다니 괘씸하군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증언자가 거짓말을 한 눈치는 아니더군요. 애당초 수사회의를 하다가 수사원이 흘린 말 한마디가 계기였다. 인근 고장까지 탐문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만 오늘도 목격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유령을 봤다는 사람은 나타났는데요. 유령? 회의실 안쪽에 앉아있던 형사 부장이 되물었다. 아, 네. 무심코 허튼 소리를 내뱉었던 젊은 수사원이 쭈뼛거리며 말했다. 인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건 현장인 묘지가 이른바 심령 스팟이 된 모양인데요. 형사부장은 뜬금없는 보고를 했다고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표정을 풀면서 그거 재밌는 이야기구만 하고 말했다.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부장에게도 의외로 친근한 일면이 있나 보다 하고 많은 수사원이 호감을 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탐문수사에 투입되었던 40명의 수사원 앞에 나도 봤어. 저도 봤어요. 하고 말하는 증언자가 속출했다. 심야의 유령 목격담을 보고하는 수사회의는 괴담놀이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도주한 범인이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만 목격되자 부하가 치밀었는지 형사부장이 유령담은 이제 그만 하고 언짢아하며 선언했기에
수사회의에서 괴담은 싹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수사원들은 정보를 계속 교환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스키시마 미야코의 유령은 일몰을 전후로 약 2시간쯤 나타난다고 했다.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했다. 출연하는 장소도 시체가 발견되었던 곳과 동일한 묘지 중앙통로 위였다. 어두운 해질녘에 떠올랐던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허여스름하고 색깔은 느껴지지 않았기에 한눈에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을 알아챘다고 했다. 원한이 담긴 눈빛으로 보는 이를 향해서 손짓을 했다고 하니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지 짐작되고도 남았다. 목격자 대부분이 비명을 지르면서 허둥지둥 도망쳤는데 그 중에서 원령의 손짓에 응한 남자가 딱 한 명 있었다. 지역 청년단 단장이자 신춘 스모대회에서 10연패를 달성했다는 우락부락한 남자였다. 용기를 쥐어짠 그는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내고서 유령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유령이 손짓을 했던 가녀린 팔을 내려 어느 한 점을 가리켰다고 했다. 그곳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나 싶어서 몸을 굽혀 살펴봤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청년단 단장이 고개를 들어 어깨를 들먹이자 유령은 치 하고 혀를 가볍게 차고서 사라졌다. 이 증언에 남들보다 유별난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후르키 부하인 오쿠마 경장이었다. 지난번에 오쿠마는 목격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고자 어떤 실험을 실시했다. 유령을 받아낸 사람들에게 피의자의 것을 포함하여 세 종류의 여성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돌아다녔다. 그러자 모두가 망설이지 않고 스키시마 미야코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 결과를 보고서 유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오쿠마 형사는 청년단 단장이 겪은 공포 체험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10배 확대경을 현장으로 가져가서 피해자의 영혼이 가리켰다는 지점을 샅샅이 수색해봤다. 그 결과 감식반이 놓쳤던 자그마한 단서를 발견했다. 폭 4mm, 길이 10mm쯤 되는 가늘고 긴 물체였다. 검은색을 띄어서 주변에 있는 흙 입자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오쿠마도 놓칠 뻔했으나 그 물체가 인공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서 신중하게 주었다. 두께가 2mm쯤 되는 관 모양의 물체는 어떤 원통의 일부였던 것처럼 곡면을 이루고 있었다. 무언가가 부서지면서 나온 파편이라 추측한 오쿠마는 그 주변도 기어다니며 탐색해봤다. 그러나 찾아낸 것은 그 파편뿐이었다. 범인과 직결되는 피의 시료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지만 오쿠마는 그것을 감식과에 가져갔다. 분석해본 결과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성이 밝혀졌고 신물이 탄 잔재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참배객들이 시든 꽃을 소각하기도 하니 그 잔재가 아닐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걸로는 물체가 그려내는 곡면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사건을 해명할 만한 물증이 부족했기에 그 자그마한 파편을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였다. 오늘 요네무라의 주거지를 방문했던 후루키는 상대가 파이프 스모커임을 알고서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파이프의 하얀 재는 그 검은 물체와는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후루키는 일련의 유령소동을 쓴웃음을 지으며 바라봤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비치기 번뜩였다. 피해자의 유령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다. 후루키는 수사 일과에 배속된 이후로 피해자의 유령이 범인으로 하여금 자백하도록 몰아붙였던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취조했을 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던 피의자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심경이 왜 바뀌었는지 물으면 그들은 꼭 이렇게 대답한다. 살해했던 상대가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죄책감에 시달린 끝에 악몽이나 환각을 본 것이리라. 그러나 피의자를 이런 심리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이미 후르키는 요네무라 구니히코를 용의자라고 생각했다. 살인 사건의 동기 중 99%는 돈이나 여자다. 그리고 요네무라의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더니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면모가 드러났다. 앞으로 요네무라에게 사정 청취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니 그때마다 다이산지의 유령담을 넌지시 들먹여서 풀솜으로 목을 조르듯 서서히 몰아붙이는 것이 후르키가 세운 작전이었다. 오늘은 그 시작이었다. 다카사키시를 목표로 북쪽으로 계속 달리던 차는 이미 가네스 자동차도에 들어섰다. 시각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일몰이 가까워졌다. 다이산지 현장에서 유령이 목격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조수석에 있는 용의자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자 후르키는 입을 열었다. 그 유령은 꼭 저녁 5시 전후에 출연하더군요. 요네무라가 바로 물었다. 혹시 레붐이라도 나던가요? 레붐이요? 네. 그게 뭡니까? 유령이 나타날 쯤에 들린다는 소리예요. 생목을 찢는 것 같은 빠지직 하는 소리가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증언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후르키는 괴담을 계속 들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요네무라가 앞 유리창 너머에 있는 표지판을 올려다보더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가로막았다. 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휴게소에 좀 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계획이 초장부터 꺾인 꼴이었다. 그러나 후르키는 언짢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왼쪽 후방을 확인한 뒤 차선을 변경했다. 이건 좋은 징후라고 생각했다. 요네무라는 명백히 유령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 그건 약점을 노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피해자의 원령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포를 마음에 심어 나간다면 이 용의자는 의외로 빨리 굴복하지 않겠는가? 휴게소 주차장은 저녁을 먹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인지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형사가 차량을 멈추자 요네무라는 조수석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다. 미야코의 영전에 꽃을 바치고 싶다고 먼저 말을 꺼냈던 걸 적잖이 후회했다. 피해자의 약혼자로서 당연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의혹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도리어 추궁할 기회를 형사에게 주고 말았다. 그것도 예상치 못했던 기괴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후르키가 유령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요네무라는 등에 난 털이 꼿꼿이 서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역시 집에 떠돌던 인기척은 미야코의 영혼이었나? 하고 묘하게 수긍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래서는 형사의 술수에 걸려든 셈인지라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야코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고통에 겨워하는 표정과 단말마의 비명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다카사키 현장까지 앞으로 1시간 남았다. 유령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건 피하고 싶었다. 후르키 형사가 먼저 건 뜻밖의 심리전은 효과가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변을 본 뒤 요네무라는 화장실을 나와 캔 음료 자판기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냉정해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세상에 유령 따윈 없고 무엇보다 경찰은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살해 현장인 그 묘지를 떠나면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순간은 분명히 있었다. 시신 바로 옆에 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다. 틀림없이 자신의 물건이었다. 미야코가 순순히 죽어주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셔츠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파이프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그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난다. 혹시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가버릴 뻔했다. 파이프에는 지문과 타액이 묻어있으므로 자신의 명함을 놔두고 온 것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증거물이 되었으리라. 그러나 어쨌든 파이프는 회수했다. 연소통도 텅 비어 있었기에 제가 밖으로 쏟아졌을 리도 없다. 물증을 남기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현장 부근에 떨어져 있었다는 담배 꽁초에만 경찰이 매달려준다면 수사의 칼끝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만 집중하니 어느새 요네무라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니 아직도 자신은 압도적 우위에 서 있었다. 지레 겁먹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형사와의 드라이브를 무사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조수석으로 돌아가서 후르키 형사가 들려주는 괴담에 맞장구나 쳐줘야겠다고 요네무라는 결심했다. 요네무라가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자 후르키도 밖으로 나와 허리를 펴면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이산지에 먼저 가 있는 오쿠마 경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실한 부하는 호추름이 2번 울리고서 바로 받았다. 네, 오쿠마입니다. 후르키다. 잘 되어가나? 그게요, 주임님. 당혹해하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주지승을 처소안에 붙들어 두었는데 아까 차를 끓여오겠다며 나간 후로는 행방불명입니다. 뭐라고? 그 징겐 승려가 또 일을 그르쳤구나 하고 후르키는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대체 얼마나 민폐를 끼칠 셈인가? 우린 앞으로 1시간쯤 후에 그쪽에 도착해. 그때까지 데려오지 못하면 얼굴을 마주치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경내를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왠지 오쿠마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 듯 했다. 바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어서인가? 잠시만요.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오쿠마의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기다린 뒤 후르키는 물었다. 있어? 지금 뒤편 묘지로 왔습니다만 잘못 봤나? 응? 저게 뭐지? 두서없는 대답에 후르키는 짜증이 났다. 주지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순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쿠마의 음색이 확 바뀌었다.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동요한 목소리였다. 주임님, 들리십니까? 듣고 있어. 묘지 한가운데 스키시마 미야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떠올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후르키는 무심코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틀림없습니다. 저건 피해자입니다. 살해됐던 스키시마 미야코가 새하얀 모습으로 서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농담은 관도. 후르키는 호통을 쳤지만 오쿠마가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농담 아닙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저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내 말 잘 들어 오쿠마. 정신 똑바로 차려. 유령담을 너무 많이 들어서 환영이라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똑똑히 보입니다. 늘어서 있는 비석들 넘어 30m쯤 떨어진 위치에 스키시마 미야코가 원망이 그득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쪽을 봤다.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제쳐두고 후르키는 부하의 정신 상태가 걱정됐다. 매일 이어지는 경무를 못 견디고 신경이 쇠약해진 게 아닌가? 여보세요? 오쿠마, 내 말 들리나? 희미한 비명과 함께 오쿠마가 대답했다. 유령이 이쪽으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가봐. 후르키가 명령했다. 뭐라고요? 유령이 있는 곳에 가서 환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와.
주임님, 무슨 말씀을? 후르키는 상명하복의 조직이 지닌 체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상사의 명령을 못 들었나? 골수까지 경찰관인 오쿠마 경장은 몇 초쯤 침묵한 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주임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만 이 전화는 끊지 마십시오. 그래, 괜찮아. 그럼 갑니다. 오쿠마가 선언한 뒤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용기를 쥐었자 유령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2미터쯤 전진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계속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후르키는 반쯤 놀리는 투로 물었다. 발은 보이냐? 네, 근데 발가락이 반투명해서 속이 비쳐 보입니다. 이제 20미터쯤 남았습니다. 주임님, 왠지 마음이 서글픕니다. 뭐가 서글픈데? 살해된 사람의 원통한 심정 말입니다. 갑자기 슬픔이 밀려들었는지 오쿠마는 울먹였다. 유령이 되어 서 있는 여성은 분명 살고 싶었겠죠. 필시 죽었어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가엾은 모습으로 남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 생각하니 서글프고 또 서글퍼서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빌어먹을 이 손으로 진범을 꼭 잡고 싶은데 그 역할을 앞으로 자신이 완수하겠노라고 후르키는 속으로 다짐했다. 죽은 자에게도 입은 있다. 피해자가 외치는 원통한 외침을 똑똑히 듣고서 살인범으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자신을 비롯한 형사의 역할이다. 이제 10미터쯤 남았습니다. 역시나 환영이 아닙니다. 스키시마 미야코는 자신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쿠마의 목소리에 다시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앞으로 5미터. 이리로 오잖아. 다리를 놀리지 않았는데도 다가오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스키시마 미야코가 눈앞에. 그 말의 끝으로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후르키가 여보세요? 하고 물었지만 반복적인 발신음만이 들렸다. 황급히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통화를 연결할 수 없다는 발신음만이 울릴 뿐 부재중 전화 서비스로 넘어가진 않았다. 오쿠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른 형사에게 연락하러 상황을 보러 가라고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요네무라가 캔커피를 들고서 돌아왔다. 하나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요네무라가 내민 캔 음료를 받으면서 후루키는 생각했다. 누군가를 보내는 것보다 이곳에서 현지로 급히 달려가는 게 더 빠르다. 증겐에게 연락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 땡중을 끌어들이면 사태가 보다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벌써 해가 저물어 가는군요. 서두릅시다. 네, 요네무라는 쾌활하게 대답하고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후루키는 휴대전화 통화용 이어폰을 귀에 끼고서 운전석에 탔다. 이렇게 해두면 오쿠마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나저나 오쿠마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 비명이 섞인 실황 중계는 박진감이 넘쳤다. 후루키조차 정말로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였다. 휴게소 주차장을 나온 뒤 가속 페달을 밟아 추월 차선으로 진입했다. 도로가 뻥 뚫려 있어서 속도를 내도 사고를 당할 걱정은 없을 듯 했다. 후루키는 다이산지를 목표로 운전대를 쥐면서 조급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서 낮게 깐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그 이후로 한동안 요네무라는 캔커피를 마시면서 형사가 들려주는 괴담에 귀를 기울였다. 의외로 후루키는 화술이 뛰어났다. 그도 방금 유령과 맞닥뜨렸던 것처럼 이야기에서 박진감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흘려버리려고 했으나 목격담이 자꾸 쌓이니 아까 느꼈던 공포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이대로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간다면 미야코가 살해되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었다. 가슴이 답답해진 요네무라는 한숨 돌리려고 후르키의 말을 끊었다. 죄송합니다만 파이프를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유령의 반투명한 발에 관해 이야기하던 후르키가 그쪽을 힐끗 보고서 말했다. 그러세요. 관련보다는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피우시죠. 요네무라는 감사를 표한 뒤 세컨드백에서 파이프 파우치를 꺼냈다. 안에는 흡연 도구 세트가 들어있었다. 담뱃잎이 든 포켓에 파이프 머리를 찔러 넣은 뒤 버지니아 잎을 연소통에 눌러 담았다. 조수석 창문을 살짝 열고서 파이프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으니 훌키가 말했다. 파이프가 상당히 작네요. 이건 아웃도어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계속 물고 있어도 부담이 없어서 산책하면서도 편하게 피울 수 있죠. 대화가 괴담에서 벗어나서 무심코 말이 많아졌던 요네무라는 그 파이프가 미야코가 줬던 선물임을 떠올리고서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흡연을 멈추면 수상쩍게 여길까봐 두 번째 시도만에 착화를 마치고서 연기를 내뱉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단맛과 그윽한 향을 기대했건만 입안에서는 강렬한 산미만이 느껴졌다. 이 파이프는 행운의 아이템이라고 요네무라는 자기 암시를 걸었다. 살인 현장에 깜빡 떨어뜨리고 올 뻔했는데 무사히 회수하지 않았던가. 이야기를 되돌리자면 후르키가 말했다. 유령이 정말로 있는지는 제쳐두더라도 스키시마 미야코 씨의 박복한 인생을 더듬어 보니 유령으로 나타나더라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요네무라가 물었다. 박복하다고요? 네. 아니, 모르십니까? 아니요. 요네무라는 약혼자로서 계속 연기해야만 했다. 본인이 말하길 꺼리는 눈치라서 어렸을 적 이야기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십니까? 어린 시절에 부친을 사고로 여의고 나서 상당히 고생한 것 같더군요. 요네무라가 맞장구를 쳤다. 아버님이 안 계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남동생과 둘이서 친척집에 맡겨졌던 적도 있답니다. 고등학생 때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도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별로 대단치 않은 회사에 말이죠. 동거했던 상대의 그런 인생사는 처음 들었다. 스키시마 미야코의 모습이 유령이 아니라 하물며 성욕을 치우기 위한 도구도 아닌 뜨거운 육신을 지녔던 한 인간으로서 요네무라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어깨 아래까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가녀린 몸, 수줍은 웃음이 깃들어 있던 온화한 눈동자. 비로소 요네무라 씨 같은 이상적인 상대와 만났는데 약혼을 눈앞에 두고서 살해되다니. 후르키가 침통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틀림없이 원통하셨겠지요. 그런 것이었나? 요네무라는 납득했다. 미야코와 자신의 관계는 중심이 극단적으로 미야코 쪽에 치우쳐 있었다. 젊었을 적부터 실컷 놀았던 요네무라는 40살 즈음부터 여자에게 일일이 추파를 던지는 게 귀찮아졌다. 더군다나 직장 내에서 두드러지는 여성들은 거의 다 소멸됐기에 슬슬 놀이 상대를 하나로 좁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여성이 미야코였다. 동거 관계로 이끄는 건 아주 쉬웠다. 지금껏 맨션에 데려왔던 모든 여성이 그 집을 보자마자 그곳에서 지내는 생활을 꿈꿨으니까. 그런데 미야코와 동거를 시작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이,
그것도 트집을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여자가 요네무라의 앞에 나타났다. 대형 광고 대리점 과장인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부모가 자산가였다. 더욱이 미야코보다 미모가 훨씬 빼어났다. 정착할 상대로서 손색이 없는 여자였다. 요네무라는 곧바로 그녀에게 접근했고 느낌이 좋다고 판단한 시점에 미야코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러나 지금껏 놀았던 상대와 달리 미야코는 순순히 고개를 가로젓지 않았다. 줄곧 그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매달렸다. 요네무라는 자신이 경솔했다고 후회했다. 자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연락을 끊기만 해도 미야코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양다리를 걸친 다른 여성과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다. 금세 관계가 깊어졌고 청혼만 한다면 그대로 꼴이 날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미야코가 있는 자택 맨션을 피하여 다른 여자가 사는 단독 주택에서 지내는 동안에 요네무라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수단이 떠올랐다. 미야코를 그 집과 함께 처분해버리자고. 부동산 업자에게 상담해봤더니 그 초고층 맨션은 융자를 끼고 구입했던 물건인지라 매매 대금으로 상쇄하더라도 1,000만 엔쯤 빚이 남는다고 했다. 분통이 터지는 계산이었지만 그 길밖에 없는 듯 했다. 맨션을 매각하여 미야코와 인연을 끊은 뒤 진정으로 원하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자신의 연수입이 2,000만 엔에 가까우니 생활이 파탄날 걱정도 없다. 그런데 집 매매 계약을 완료한 날에 한 달 안에 퇴거하라고 선고했더니 미야코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나섰다. 요네무라가 다른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애당초 지배욕이 강하고 직장 사람들을 길들여서 출세해왔던 요네무라에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자는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리고 말다툼을 벌일수록 그토록 예쁘게 보였던 미야코의 얼굴이 궁상스러워졌다. 변두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임대 맨션에서 살았던 이 여자가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리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순간 사리가 싹 텄다. 그러자 스스로도 신기할 만큼 겉으로 분출되었던 분노가 사그라졌다. 서로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후에는 매일 밤 살을 맞대면서 살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위장 공작을 위해 200만 엔이나 나가는 약혼 반지도 구입했으나 그건 나중에 진정 원하는 여자에게 건네줄 작정이었다. 그리고 2주 전 그날 요네무라는 휴가를 받은 뒤 화해 드라이브를 하자고 말을 꺼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에 가자 라면서 다이산지에 있는 묘지로 미야코를 데려갔다. 유령이 되어서 나타나더라도 이상한 게 전혀 없죠. 후루키의 목소리를 듣고서 요네무라는 제정신을 차렸다. 형사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땅거미가 들이운 고속도로를 다이산지를 향해서 오로지 달리고 있었다. 근데 불쾌하군요. 요네무라는 그렇게 대꾸했다. 자백 따위를 할까 보냐 하고 생각했다. 잘못은 그 여자가 했다.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다. 설마 후르키 씨까지 그런 괴담을 즐기고 계신 건 아니겠죠? 즐기는 건 아닙니다만 1년의 증언을 듣다 보니 유령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애당초 표준적인 일본인은 선조의 영혼이 있다고 믿고서 공양도 하고 성묘도 하는 거니까요. 그것과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무심코 불이 세져서 손으로 잡고 있던 파이프가 뜨거워졌다. 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약혼자가 살해된 것도 모자라서 얼토당토 않은 유령담까지 듣고 있는
제 신세 말입니다. 증언들이 그토록 쌓였으니 얼토당토 않다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지금도 어쩌면 미야코 씨의 영혼이 이 차에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네무라는 내심 섬뜩했다. 웃기는 소리. 실은 아까부터 묘한 기운이 뒤에서 느껴집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겁을 먹은 것처럼 가늘어졌다. 룸미러에도 하얀 실루엣이 아른아른 비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요네무라는 공포가 이성적 판단을 침식하는 걸 막지 못했다. 미야코의 영혼이 뒷좌석에 앉아있다는 말이십니까? 잠깐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요네무라는 주저했다. 일몰이 가까워진 도로보다 차량 내부는 더욱 어두웠다. 대항 차선에서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차량이 몇 대 보였다. 유령 따윈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간단한 일이겠죠? 후루키가 재촉했다. 아니면 미야코 씨의 유령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요네무라 씨한테 있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죽은 자의 원념을 뿌리치듯 말하고서 요네무라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돌아보죠. 부탁합니다. 그럼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요네무라는 조수석에서 뒷좌석을 돌아봤다. 하얀 백합다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외에는 후루키의 가방이 놓여있을 뿐 미야코는 거기에 앉아있지 않았다. 거봐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순간 빠지직 하고 생 목을 찢는 것 같은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요네무라는 화들짝 놀라 동작을 멈추었다. 후루키도 놀랐는지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렸다. 운전대를 붙잡아 진행 방향을 안정시킨 뒤 방금 그 소리는 뭡니까? 하고 물었다. 설마 레붐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요네무라는 대답하고서 손 안에 있는 파이프를 봤다. 열기에 파이프 내부가 금이 갔습니다. 창문에서 불어드는 바람에 잎이 연소되는 온도가 치솟았겠죠. 파이프가 그리도 열에 약합니까? 설마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게. 후루키는 철저히 유령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싶은 듯 했다. 요네무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서 말했다. 아니요. 내열성이 있다고는 해도 브라이어라는 재질은 나무 뿌리로 만든 거니까요. 험하게 피우면 열기에 그을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쪼개집니다. 그래서 파이프 스모커는 카본 케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연소통을 보호하죠. 카본 케이크요? 네, 카본층을 말하는 겁니다. 요네무라는 온종일 형사가 파이프에 계속 관심을 보이자 의아해하면서도 이야기가 딴 데로 새서 고마웠다. 새 파이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숨을 지나치게 내뱉지 않도록 신중히 피웁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잎이 연소하면서 만들어진 카본, 다시 말해 제가 진과 함께 연소통 안쪽에 부착되어 갑니다. 이 카본으로 된 벽이 열로부터 파이프를 지켜주는 단열재가 됩니다. 한동안 쓰다 보면 꽤 두꺼워지죠. 그럼 그 파이프는 아직 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카본은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한 1년쯤 사용해 왔으니까요. 그럼 왜 쪼개진 겁니까? 아마 카본층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겠죠. 그런 연소통 안에서 열기가 과도해지면 열에 의한 팽창률이 부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뒤틀리면서 파이프에 금이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망가진 파이프는 쓰지 못합니까? 네, 버리는 수밖에 없죠. 수만엔이나 하는데도요? 실은 갖고 있는 파이프 중에서 이것만 싸구렵니다. 버려도 아깝진 않습니다. 요네무라 구니이코 씨, 후루키가 느닷없이 꾸짖듯 냉엄한 말투로 말했다. 우린 당신이
스키시마 미야코 씨를 살해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네무라는 무심코 운전석에 앉아있는 형사를 쳐다봤다. 그가 자신을 용의선상에 올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허를 찔렀다. 차를 운전하던 후루키가 앞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 파이프를 처분하시겠다고 하셨죠. 타에게 DNA를 감정하고 싶으니 증거품으로 제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 꽁초와 비교하면 당신이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거부하신다면 심증이 더 굳어지겠지요. 하마터면 요네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대체 무슨 말을 내뱉을지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타에게 DNA를 감정해준다니 아주 잘 됐다. 담배 꽁초에서 채취했다는 DNA는 자신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좋죠, 기꺼이. 요네무라가 대답하자 후루키는 속도를 줄였다. 비상등을 켜고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 형사는 뒷좌석에 놔두었던 가방에서 임의 제출서라고 적힌 종이를 한 장 꺼냈다.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시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후루키가 설명했다. 주소와 성함 등 개인정보를 적어주시겠습니까? 요네무라는 만약을 위해 문서를 훑어봤다. 해당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용무를 마친 뒤에 처분 의견란에 기재된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라는 짧은 글만 적혀 있었다. 그 밖에는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입하는 칸밖에 없었다. 처분 의견란에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감정을 마친 뒤에 파이프를 요네무라 씨한테 반원할지 아니면 경찰이 처분해도 되는지 희망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딱히 문제는 없을 듯 했다. 요네무라는 필요사항을 기입하고서 세컨드백에서 도장을 꺼내 날인했다. 파이프를 내밀자 후루키는 손수건을 댄 손으로 받은 뒤 작은 비닐봉투에 신중하게 옮겨 담았다. 후루키는 만족하고서 파이프가 담긴 봉투를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사건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다.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튿날 아침에 요네무라 구니이코의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지. 그 전에 도주를 꾀한다면 골치가 아파지므로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는 안 된다. 후루키는 후련한 표정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차량을 주행 차선에 진입시켰다. 다카사키 인터체인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곳에서 다이산지까지는 15분쯤 걸린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오쿠마 경장의 집념이라고 후루키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녀석은 뭐라고 있을까? 얼른 다이산지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셔츠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수신한 뒤 이어폰 마이크에 대고서 네, 후루키입니다. 하고 응답했더니 오쿠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임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심스럽습니다만 공포에 질려 실신하고서 줄곧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나? 네, 다이산지 주지승이 달려와 정신을 수습해줬습니다. 지금은 처소에서 쉬는 중입니다. 차가 고속도로 출구에 접어들었다. 후루키는 꼬불꼬불한 굽이길을 나아가면서 오쿠마에게 물었다. 그래서 결국 아까 그건 뭐였어? 믿지 못하실 텐데 전 똑똑히 봤습니다. 스키시마 미야코의 유령을요. 피곤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분명 들었습니다. 기절 직전의 상황을 떠올렸는지 오쿠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령이 쓱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싸구려 파이프라서 미안해. 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키시마 미야코가
그렇게 말했어요. 후르키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살해된 피해자가 증언을 했다니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파이프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흘려들을 수 없었다. 오쿠마가 환각을 봤다고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인연을 후르키는 느꼈다. 주임님은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슬슬 도착하십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전 처소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요네무라가 신경 쓰여서 후르키는 사건이 해결될 가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오쿠마에게 전할 수 없었다. 잘 부탁한다. 그렇게만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요네무라가 수사 상황에 진전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 네, 뭐. 후르키는 말을 얼버무리다가 불현듯 죽은 자의 메시지를 들려줘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필이면 또 유령 목격담이 들어왔어요. 다이산지에 나타난 유령이 다가오는 사람한테 싸구려 파이프라서 미안해 하고 말했답니다. 한 박자 늦게 요네무라가 뭐라고요? 하고 언성을 높였다. 뒤집어진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후르키는 거듭말했다. 유령이 싸구려 파이프라서 미안해 하고 말했답니다. 후르키 씨. 벼랑간에 평정심을 잃은 요네무라가 한기에 시달리듯 두 팔을 움츠렸다.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정말입니다. 용의자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자 후르키도 당황했다. 그 말을 언젠가 들으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요네무라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앞쪽의 어느 지점을 응시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아까 쪼개졌던 파이프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막 사귀기 시작했을 즈음에 미야코가 선물해줬던 겁니다. 하나에 5,000엔밖에 안 하는 보급품이죠. 그녀의 월급으로 구입하기에는 그래도 값비싸지 않았을까 하고 후르키는 생각했다. 미야코는 파이프를 전혀 몰라서 상점에서 눈에 띄는 물건을 골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급품만 쓴다는 사실을 알고서 민망해하며 말했죠. 싸구려 파이프라서 미안해 하고요. 요네무라의 설명을 이해하자마자 싸늘한 무언가가 후르키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건 저와 미야코밖에 모릅니다. 유령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요네무라의 목소리가 기이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다이산지에 정말로 미야코의 유령이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후르키는 무심코 조수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턱을 덜덜 떨고 있던 요네무라가 갑자기 앞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위험해! 후르키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되돌렸다. 한눈을 판 사이에 차량이 중앙선을 벗어났다. 이내 귀청을 찢는 경적을 울리며 거대한 덤프 트럭이 정면에서 달려들었다. 불싸 하고 후르키는 생각했다. 형사는 운전대를 재빨리 틀어서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되돌렸다. 경적 소리가 삽시간에 저음으로 바뀌더니 트럭의 커다란 실루엣이 후방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요네무라는 목숨을 건졌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파멸의 예감이 내운처럼 퍼져나가 마음을 서서히 뒤덮었다. 싸구려 파이프라서 미안해. 미야코가 했던 말을 형사가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요네무라는 마음 한편으로 이미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어째선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대화를 나누다가 기억의 어느 한 점에 초점이 맺히더니 시체 옆에 떨어져 있던 싸구려 파이프가 선명히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음을 눈치챘다. 파이프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카본층이 범행 현장에 떨어뜨렸던 충격으로 일부가 벗겨지고 말았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탄소가 주성분인 얇고 작은 판을 채취했으리라. 그 파편은 요네무라의 파이프 안쪽에 생긴 결손 부위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을 것이다. 형상뿐만이 아니다. 요네무라는 여러 잎을 섞어서 자신만의 블렌딩 담배를 계속 피워왔으므로 현장에 남겨진 카본은 물질 조성까지 파이프 속 내용물과 정확히 일치하리라. 동일 인물의 지문처럼. 후르키가 파이프를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네무라의 머릿속에는 가격만이 떠올랐다. 미야코가 준 선물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빠져버렸다. 그 파이프를 소중히 간직하자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제 손으로 유죄 증거를 내밀지 않았을 것을. 싸구려 파이프라서 미안해. 유령으로 변한 미야코가 조롱하듯 웃고 있는 듯하여 새삼스레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이산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후루키 씨, 요네무라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까 넘겨드린 파이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미야코가 준 선물인 걸 깜빡했습니다. 안 됩니다. 후루키가 딱 잘라 거절했다. 이미 증거물로 제출하셨으니까요. 요네무라는 운전석에 있는 형사에게 달려들어 파이프를 빼앗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격투를 벌이다가 차 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형사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 밖에도 온갖 변명거리를 떠올려 봤지만 속수무책이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요네무라가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제가 스키시마 미야코를 죽였습니다. 후루키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속도를 살짝 줄이고서 자백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요네무라는 그럴 작정이었다. 이미 도망칠 방도가 없기에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자백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유기징역만 받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계산을 미야코의 유령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형벌과는 다른 공포가 치밀었다. 지벌 말이다. 조건을 딱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요네무라가 말했다. 이대로 다이산지로 가주십시오. 미야코의 유령은 틀림없이 거기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미야코 앞에 넙죽 엎드려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리만 해주신다면 모든 걸 다 털어놓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후르키는 한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고민했다. 요네무라가 도주를 꾀하고 있다면 자백하겠다는 뜻을 비치지 않았겠지. 더욱이 다이산지에는 오쿠마 경장이 대기하고 있으니 둘이서 경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먼저 자백하겠다고 했으니 그 뜻을 꺾고 싶진 않았다. 좋아요. 절로 가도록 하죠. 후르키는 말했다. 그나저나 지나치게 신빙성이 짙은 유령 이야기 때문에 사태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차량은 이미 다이산지로 이어지는 길의 마지막 굽이길에 들어섰다. 서서히 꺾으니 직선로 끝에서 고색 창연한 절의 산문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후르키는 휴대전화를 조작해 오쿠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하가 금세 받았다. 여보세요? 주임님입니까? 그래, 이제 곧 도착하니까 얼른 주차장으로 나와주겠어? 주지승과 얼굴을 마주치게 하는 계획은 중지하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오쿠마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잠시만요. 이쪽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목격자입니다. 처소로 젊은 커플이 달려와 유령을 봤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처소 내부가 아주 야단법석이에요. 잠깐, 지금 묘지로 가면 보인다는 말이야?
즉 그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조수석에 있는 요네무라는 의미를 알아챘는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후르키를 쳐다봤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령이. 오쿠마가 대답했다. 얼른 갑시다. 요네무라가 재촉했다. 그녀와 미야코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만나게 해주십시오. 후르키도 동요했다. 이대로 묘지에 간다면 살인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 절 산문 앞에서 운전대를 틀자 경내 서쪽에 있는 참배객용 주차장이 보였다. 좋아, 넌 거기서 대기해. 또 연락하지. 후르키는 전화를 끊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장에 들어갔다. 타이어를 미끄러뜨리며 정지하자 요네무라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다. 후르키는 자신이 하차할 때까지 조수석 문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다.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요네무라가 애원하듯 말했다. 지금 문을 열 테니 결코 뛰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서두르는 낌새를 보였다가는 수갑을 채울 겁니다. 알았으니까 아무튼 빨리요. 후르키는 문을 열어줬다. 차에서 잽싸게 내린 요네무라는 뛰지 않고 형사가 옆으로 다가서기를 기다렸다. 후르키는 피의자의 손목을 붙잡고서 그럼 갑시다 하고 말했다. 그 후로 요네무라는 마음이 딴 데에 가 있는 듯한 태도로 나무들 사이에 난 완만한 비탈을 올랐다. 그리고 이따금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목소리로 미야코 하고 되뇌었다. 주문 같은 그 목소리를 듣다 보니 후르키의 마음도 불안감에 뒤덮였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와 만나는 공포가 서서히 등에 들러붙었다. 나무들 사이를 지나 묘지를 에워싼 녹슨 철책이 시야에 들어오자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에 갇히기 직전에 맞닥뜨리는 마가 끼이는 이 시간. 검은 실루엣으로 부각된 비석들을 보자마자 어서 이곳을 떠나고 싶은 욕구에 지배되어 후르키는 먼저 발걸음이 빨라졌다. 덩달아서 손목이 붙잡힌 요네무라도 걸음을 재촉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서 참극이 벌어졌던 무대인 묘지 중앙부를 향해 뛰고 있었다. 주변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울렸다. 마음이 초조해져서 후르키는 통로를 무시하고서 비석 사이를 누비듯 나아갔다. 도중에 분명히 손목을 쥐고 있는 요네무라가 유령으로 변했나 싶은 공포에 휩싸여 뒤를 돌아봤다. 피의자는 여전히 상념 속에서 허우적대는 얼굴로 형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스키시마 미야코의 시체가 쓰러져 있던 통로로 나왔다. 일단 발걸음을 멈추고서 후르키는 아주 잠깐만 망설였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신음하듯 숨을 내뱉은 뒤 결심을 굳히고는 시체가 발견되었던 현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사람 실루엣이 보였다. 후르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네무라도 숨을 삼키고서 앞에 있는 검은 실루엣을 쳐다봤다. 그 실루엣이 서서히 이쪽을 돌아봤다. 어둠 속에 드러난 그 얼굴은 후르키 의표를 찔렀다. 진겐 승려였다. 이 절의 주지승이 시체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지점에 속박된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스님, 후르키가 말을 걸었다. 군마 현경에서 나온 후르키입니다. 아, 형사님인가? 진겐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가 밤이 드리운 묘지에 낭랑이 울렸다.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혹시 거기에 젊은 여성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맞소. 지난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께서 여기에 서 있었소.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요? 후르키는 전율했다. 보셨습니까? 피해자의 모습을요? 그렇소. 똑똑히 이 두 눈으로. 그래서
요네무라가 매달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증겐이 염주를 쥔 손으로 합장하며 말했다. 이 불초한 소승이 성불시켜드렸소. 멍하니 서 있는 남자들 사이로 소슬바람이 한바탕 휙 불고 지나갔다.